이거 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에요. 결과적으로 원장님은 제일 인기 있는 거 2개 다 하셨나요? 그렇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전문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를 찍어야 되나 너무 민망해서 오글거리는 면이 없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문의가 되는 과정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과대학을 일단은 졸업을 해야 되죠. 의과대학을 졸업하는데 6년 내지는 8년이 걸립니다. 그 졸업하고 나면 과를 정하기 전에 대학병원의 수련병원에서 모든 과들을 한 달마다 로테이션에서 도는 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턴이라고 하는데요. 인턴 과정이 1년이고요. 그 이후에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을 전공의라고 합니다. 그 전공의 수련 과정이 과마다 횟수가 조금 다른데요. 3년인 과가 있고요. 4년인 과가 있습니다. 제가 전공을 했던 마취통증의학과나 성형외과는 2개 다 4년이었어요. 전문의 과정 4년이 2개니까 8년. 그것만 해도 15년이고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병역 면제자가 아닌 이상 남자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38개월인가 9개월, 3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이제 18년이 조금 넘어가게 되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38살, 만 37살 정도의 전문의 자격증을 2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더블보드라는 말이 실제로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보드라는 게 이제 전문의라는 걸 표현을 할 때 보드 Certified of Plastic Surge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전문의가 되었다라는 그걸 은어적으로 표현을 할 때 보드를 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보드가 2개니까 이제 더블 보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더블 보드 자체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적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저처럼 수련을 2번 받아서 더블보드가 되신 분도 계신데요. 새로운 과가 한 개 생길 때는 그 보드를 딸 때 수련을 받지 않아도 전문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애초에 우리나라에 처음 응급의학과가 이제 막 생길 때는 응급의학과 수련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수련 없이 취득을 하실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나라 한글로 된 성형외과학 교과서를 집필하신 강진성 교수님의 경우에도 보드가 4개가 있으세요. 전문의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성형외과 2개를 전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2개 과가 성격이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형외과는 조금 진료 영역도 다양하고 정해진 수술이 없거든요. 매번 새로운 수술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마취통증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술을 하는 과가 아니고 조금은 임상과 중에서는 환자를 덜 보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 2개의 성향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제가 환자를 보는 것이 나의 적성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턴 생활을 하면 여러 과를 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가 널널하고 뭐가 힘들고 이런 게 대충은 이제 아니까 소위 말해서 마취과 인턴은 좀 편한 축에 속하는 인턴이었거든요. 꿀 스케줄이다. 그렇게 해서 갔죠. 처음에. 가서 일주일 좀 넘었나? 갑자기 이제 응급실로 오라는 거예요. 마취과 인턴이었는데 갑자기 응급실 인턴으로 바뀐 거죠. 이제 한 과는 거의 환자를 안 보는 과였고 한 과는 계속 순간순간 빠른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과였거든요. 뭔가 이제 연구하는 의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내가 연구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취과를 선택을 했죠.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요, 크게는 이제 마취와 통증의 영역이 있는데 수술방을 마취하는 게 훨씬 더 큰 파트예요. 생사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술들에 계속 바이탈을 잡아주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을 그냥 마취라는 게 안 아프게 하고 재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살려서 나가야 돼요. 이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피가 뭐 엄청나게 나는데, 피가 많이 나면 혈압도 떨어질 수 있고 뇌손상도 올 수 있고 몸의 중요 장기 뭐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어도 수술 중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중환자실까지 내보내거나 아니면 병동으로 회복실로 올려보내는, 사람을 살려서 올려보내야 되는 과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듣기로는 수술실의 왕이라는 과라고 들었는데요. 이 수술방을 열기 위해서는 그 수술실에 관리를 하시는 마취과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수술방을 쓸 거고, 특히 그게 전신마취 환자면 더더욱 그렇고요. 전신마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알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수술방의 상황을 알아야지 그 마취과 선생님이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취과는 그냥 수술실 전체를 통제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당직에 서고 있어요. 마취과 선생님 당직에 서고 있으면 연락이 막 와요. 이제 응급수술이 없는 날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응급수술들 중에 먼저 연락이 온 사람을 해줘야 될지, 더 급한 사람을 해줘야 될지, 바이탈이 흔들리는 환자를 먼저 해줘야 될지, 이게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잖아요. 연락이 늦게 왔어도 바로 열어줘야 되는 과는 열어줘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게 화기애애한데,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응급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요. 이거는 응급 환자가 아니니까 내일 정규 수술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술과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정규 수술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 선생님은 잘 원하는 시간에 수술을 열 수 있으려면 소위 말해서 좀 친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수술실의 왕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 같은데, 뭐 아주 옛날 얘기긴 해요. 제가 수련 받던 때도 그렇지는 않았고, 그거보다도 뭐 아주 뭐 옛날 얘기긴 한데, 뭐 그런 소문은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 마취만 하는 게 아니고 만성통증 환자들을 보시거든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뭐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하면 정형외과나 뭐 재활의학과 가듯이 통증 클리닉, 그러니까 마취통증의학과에서도 그 만성통증 환자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 마취통증의학과의 그 마취라는 말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잖아요. 만성통증 환자인데 마취통증의학과에 가면 마취시키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만성통증 환자분들이 통증 클리닉으로 많이 가시고 계세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이 세 개 과가 어떻게 보면 만성통증 환자를 다 볼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을. 원래는 이제 수련병원에 가서 통증의학에 대한 펠로우 과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제 펠로우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문의가 됐어요. 전문의가 됐는데 이제 교수는 아니고, 그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그 한 과에서 세부적인 파트만을 전공해서 근무를 하는 의사를 펠로우라고 해요. 이분은 그 과의 전문의이지만 교수는 아닌 상태, 그런 직책이 있거든요. 뭐에 꽂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수술을 안 하면 평생 내가 수술이라는 걸 해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수술하는 과로 수련을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호기심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전문의가 다른 과 전공의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약간은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 성형외과 전공의 모집하는 병원에 제가 면접을 갔는데, 그 병원 교수님이 편한 게 좋아서 그쪽을 선택해서 전문의까지 있는데 너 같은 애들은 못 버틸 거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되게 그 당시에는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그날은 너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마취과 전문의로서 그냥 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컴플렉스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좀 오기 같은 게 생겨서 그때부터는 막
정말 열심히 알아봤거든요. 마취통증의학과도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표를 뭘로 볼 수 있냐면 결국에는 경쟁이냐 아니냐거든요. 어떤 과는 경쟁이 없는 과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마취통증의학과를 지원을 할 때만 해도 경쟁이어서 탈락하신 남자 선생님께서 다른 과를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성형외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인기과냐 비인기과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비인기과를 할 거냐 인기과를 할 거냐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경제적인 거거든요. 돈 많이 버는 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막상 이 두 개 과 수련을 마치고 보니까 그것도 물론 안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돼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진짜 못할 것 같은 과는 못해요. 결과적으로 원장님은 제일 인기 있는 과 두 개 다 하셨나요? 그렇기는 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걱정이 돼서 이게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이라고 했는데 이런 걸 비틱인가요? 비틱? 비틱이라는 말을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을 하고 싶은 건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싫고 그래서 그걸 자랑 안 하는 척 하면서 자랑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 보드 2개 있어, 나 점이 2개야 이런 게 될까봐 그랬는데 점이 2개 있으면 좋은 점이요 이런 거예요. 마취과 선생님들한테도 연락이 오고요 성형외과 선생님들한테도 연락이 와요. 왜냐면 그 두 개 과가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게 많으니까 진짜 꽤 자주 와요. 근데 그런 때 약간의 어떤 있어 보임? 우쭐함 같은 것들이 두 개를 했을 때 장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너 그러면 페이 더 받냐, 월급 더 받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격증 2개 있다고 제가 포크레인 면허도 있고 버스 면허도 있다 그래서 2개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둘 다 할 수 있다 뿐이지. 이거 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에요. 마취과 전문의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과 성형외과 전공의를 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몇 배가 차이가 나고 성형외과 전공의 2년차 때 제가 마취과 수련을 받은 병원에 파견을 나간 적이 있어요. 약간 이제 집 나간 자식 가출했던 자식이 어쩔 수 없이 집에 한 달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모 교수님이 그 교수님은 절대로 악의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요. 한 10억쯤 손해본 것 같다 그러셨어요. 너 지금 한 10억쯤 손해본 것 같다고. 그래서 네 그랬죠. 좀 감사한 일인데 제가 애초에 문신 제거만 하려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점점 너무 많이 늘어서 다른 걸 못하게 됐다라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문신 제거는 너무 아픕니다. 아픈데 이 문신 제거를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해야 된다 아니면 수면 진정 마취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이 문신 제거 진료에 있어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말씀을 드리면 문신 제거는 꼭 레이저만 있는 게 아니고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제거를 해야 되는 문신이라든가 레이저로는 도달되지 않는 정도의 깊이, 아주 깊게 있는 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수술 제거를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는 성형외과 의사가 당연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문신 제거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거는 창상 관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성형외과 전공의 생활 잠깐 말씀드리자면 1년차 때 들어가면 몇 달 동안 드레싱밖에 안 해요. 이 드레싱이 그냥 베타딘 찍어 바르고 덮으면 되는 이런 드레싱이 아니고요. 드레싱 하나가 막 1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드레싱을 막 하루에 2번, 3번, 4번 하는 환자분들도 많거든요. 문신 제거를 했을 때 이 상처가 지금 괜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능력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문신 제거를 하는 의사가 왜 되시고 싶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다, 문신을 제거하는 의사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시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 저희 병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어떤 노동량에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진료의 영역은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신 제거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 되시고자 하는 이유가 만약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그렇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신 제거를 하는 의사를 꿈꾸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문신 제거 진료의 특징이요, 계속 반복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문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번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소위 말해서 랍보,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좀 보듬어 주실 수 있고 이해심이 넓은 선생님이 문신 제거를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민망합니다. 소위 더블보드라고 하는 전문의 자격증이 2개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에 또 저나 저희 편집자가 확인을 하고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